JBC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정가입니다. 지금 원래 제 옆에 송가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송가 선생이 지금 현재 탕기국 측과 아주 긴요한 회의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다리다 못해 일단 제가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헌재의 탄핵 재판 선고 관련해 가지고 제 소회를 좀 밝히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방송 장비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못 하는데 물어 지금 이제 뭐 이래 온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방송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제 3월 10일입니다. 오전 11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다시피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관련돼 가지고 파면을 지시했습니다. 파면을 내렸는데,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잡잡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탄핵을 보면서요. 특히 이제 오늘 안국동 탄핵 태극기 집회 그 현장에는 또 두 분이 목숨까지 잃고 또 많은 중상자들이 발생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찹찹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작품의 현실이 상당히 좀 많이 짜증날 겁니다. 오늘 이제 탄핵 선고 이후 많은 분들이 뭐 저에게 전화도 오고 또 문자 오면서 향후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질문을 던지고 하던데, 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제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이제 진정성 있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 뭐 저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재 판결 1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패했지만 진실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진실이 패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이유도 없고 제가 이 방송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실은 절대 패하지 않았고,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법치와 헌법을 파괴시켰는지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판결에 대해서 촛불을 든 세력들은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고, 또 태극기를 든 분들께서는 이것은 법치의 사망이다 울분을 터뜨리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존을 하지만 어차피 이 자체의 탄핵은 일종의 프레임 속에서 진행됐던 부분들, 각본 속에서 진행됐던 부분들, 기획 속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태극기를 든 분들의 허탈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향후의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로서 일단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바라봤던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거는요, 저는 엉터리라 봅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소위 말하자면 가짜와 진짜의 전쟁에서 마치 가짜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판결로 제가 봅니다. 아마 이게 이제 뭐 제 귀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제 판단이 미스인지 아니면 제가 이 탄핵 반대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현재 이 판결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제가 귀가 의심스럽고 제가 눈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어떤 그 대한민국 오늘 그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전문을 읽고 갈 때 제 느낌은 너무나 지금 충격을 받아 말문을 닫혔습니다. 대신 그 무엇을 느끼냐면, 이게 어떤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가 마치 사망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선언문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선언문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어떤 권력 남용인데, 이게 그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관여해서도 안 된다라는 어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비선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이쪽 탄핵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순실이하고에 놀면 되지 않는데 왜 최순실이하고 놀았느냐. 최순실이하고 놀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비선이고 최순실이하고 어떤 협작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했던 부분들이 어떤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벗어난 행위고 또 그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것은 관여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그 논리 기작되어 있는데 현재의 판결로대로 본다면 박 대통령은 재단을 설립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비선 조직을 두고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부분들인데 그거 사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좋다. 그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은 되고 박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설명과 법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란 것은 형평성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법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 논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얼마만큼 많은 탄핵을 당할 것입니까? 그 외에 전직 대통령도 소위 전체적으로 이게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비선 조직을 뒀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 대통령의 직분을 전직이라는 직분을 떼야 되지 않느냐라는 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시 국회 법사위에 조사되지 않고 공소장과 전문 기사 증거로만 증거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법률 회의를 하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 그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는데 현재는 국회 의사 절차가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국회법에 어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법의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법은 국회법에 의하여 되어 있는데 이 국회법 자체가 기형입니다.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그 기형적 어떤 국회 탄핵 소추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납득이 가능한 부분들인지 그냥 마음대로 헌재는 또 상급 분리 운운하면서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했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이 불법적이었고 인정을 해줬다면 이것은 헌재가 국회의 이중된 노릇을 했다는 것을 열실히 드러나고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또 지정할 중대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증인 채택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더욱이 점검으로 물론 공소장 2장, 신문기사 판례 2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기사나 공소장이 증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고받고도 무죄 추정하면 확정받기 전까지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탄핵 사유 자체의 사유별 의결 절차를 기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의 의결하면서 입법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는 그 소위 말하자면 적법 법치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입니다. 이게 법칙 성격이 전혀 다른 탄핵 사유 13개를 일괄 표결한 것도 중대한 적법적 절차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몇 개의 탄핵 절차의 위반을 통해 가지고 탄핵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국회의 재량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는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습니다. 국민이 뽑았다 그러면 국회 역시 국민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릴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어떤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헌재가 국회가 어떤 부분들의 13가지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헌재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르는 사람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현재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탄핵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박한철 소장 이후 그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빨리 한 명의 재판관을 더 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몇 명입니까? 8명이 아닙니다. 9명입니다. 9명에서 헌법재판관을 재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입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정미 소장은 전에 한번 이 관련해가지고 9명이 입법이다 아니다고 9명이 현재 판결을 하면 입법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입법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근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 임명하느냐 그 논리인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명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심각한 오류인 동시에 9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건 입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다든지 혹은 또 어떤 비준을 어떤 우리가 새로운 국회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했을 때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그런 비준안을 제시했을 때 국회가 거절해버리면 그 부분들은 입법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황교안 총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현재 어떤 결정은 헌법적 가치에 절차의 무시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단 말입니까? 이거는 또 현재는 언론 보도 운운했는데 이 언론 보도가 진실에 입각한 겁니까? 지금 작금의 언론은 선동 언론이고 소위 말하자면 기레기들이 마구 적고 있는 쓰레기 언론입니다. 이 쓰레기 언론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쓰레기 언론들 오보를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단독이라는 기사에서 이 쓰레기 언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기사가 어떻게 진실일 수 있습니까? 진실일 수 없습니다. 기사는요. 기사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촛불 시위 관련돼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니 이 기사가 진실입니까? 광화문 광장에 어떻게 100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은 100만 명이 모일 수 없습니다. 평당 5,500m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10명씩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모여봤자 5만 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제소추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약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또 촛불 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촛불 민심만 있습니까? 태극기 민심은 없습니까? 태극기 민심 자체도 중요한 민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촛불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촛불 민심을 더 존중한 민심이고 태극기 민심은 깡그랗게 묵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권 비협조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기 전에 이미 대통령은 피의자를 규정해버렸습니다. 피의자를 규정해놓고 수사협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 수사를 받기 전에 대통령을 피의자를 규정한 상태에서 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조사도 받기 전에 피의자를 규정했다는 것 자체는 헌재가 이 프레임에 같이 있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가치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피의자를 규정했다는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많고 특히 또 있습니다. 최순실입니다. 지금. 최순실은 검찰에서 기소를 돼가지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죄 판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자체의 제가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최순실하고 어떤 관계에서 공모를 했다는 부분들로서 소위 대통령의 직위를 대통령의 어떤 그 활동 범위를 구간시켜버렸다는 그 부분들은 현재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봅니다. 1심 검찰이 기소에 따라 최순실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을 또 기소를 했습니다.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를 한 게 아니고 똑같이 특검이 조사를 하고 또 검찰이 조사를 하고 최순실을 기소를 하고 이런 기소를 했던 그 자체만으로를 가지고 대통령을 피의자를 규정했던 부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현재는 이 재판 판결을 놓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현재 판결이 지금 헌재가 그렇게 어떤 그 최순실과 대통령 공모 관계를 그대로 피의자에 규정했지만 만약에 1심이라든지 이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다른 재판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의 그 오류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되면 모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재판관을 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 누가 책임집니까? 이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이제 파견됐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수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심형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억울하게 했는데 다 이해되지만 대통령이 우리가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이거 역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까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재판의 핵심 증거는 남창 고영태입니다. 고영태를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폭로의 물증은 물론 김수현이라는 녹음 파일도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깡그리치 무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과정에서 소위 말하자면 재단 설립 과정의 비리를 들어 대의민주주의 원칙인 법치주의 정신의 훼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과정입니다. 재단 설립을 지시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하는데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기업 출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만 거기에 관련돼가 희생이 돼야 됩니까? 이들은 모두 재산권을 침해 안 해줬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고영태 또입니다. 이 사건은 지날수록 고영태 일당의 기획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이들을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고영태 일당이 드러난 대한민국의 전복 사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번 판결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영태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거짓이 이런 기획적 폭로에 대한 거짓이 승리했다는 것들을 현재는 입증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열받는 부분들은요. 오늘 지금 태극기 집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농성을 벌이다가 또 경찰과 충돌을 벌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두 사람이 목숨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라는 분은 여러 어떤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든 세력들도 어떤 태극기를 든 분들, 어떤 죽음의 순간 부분들을 굉장히 조롱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목숨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목숨은 헌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 헌법 위에 있는 인간의 목숨을 조롱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괄시여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현재 판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이 태극기 든 사람들은 복장이 터져 죽일 정도로 답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웃음거리를 만들다 그러면 저들을 더욱더 자극한 겁니다. 왜? 어쨌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거짓말을 했던 자들의 승리가 오늘 현재는 판결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제가 이러려고 까방송했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대통령도 제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있을 건데 지금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또 오늘 현재에서 판결이 나고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발을 동동 구르고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어떤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침묵만 지켰습니다. 저는 이유 어떻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최순실이하고의 어떤 관계가 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황상 최순실하고 가깝게 지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든지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의 인사추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순실에게 부탁한 것은 잘못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정상적인 시스템에 대한 비선 조직을 두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죄라고 볼 기도 없지만 제 판단에서는 이것은
대통령이 상당히 어떤 국정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일들을 벌이지 않았느냐라는 봅니다. 더욱이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부분들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존엄적 가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 든 어르신들을 이야기해가지고 한마디 말은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헌재도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물론 전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탄핵 소추를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무능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JBC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탄핵 자체에 대한 반대를 외쳤던 부분들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반대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법치와 촛불에 의한 검찰, 촛불에 의한 헌재, 촛불에 의한 정치, 촛불이 마치 민심인 양 그 촛불로서 마녀사냥을 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것이 촛불이 민심인 양 촛불 선동 언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사박자 촛불 세력들 간에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묵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자리에 갔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촛불 지지자들이었다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이건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개난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재판소를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기관이라고 봅니다. 그 재판기관에서 내렸던 존엄한 법적 판결문을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모두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자체는 본인들의 판결이 역사의 길이 남을 판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오류와 무지, 촛불에 의한 촛불의 판단들, 법관의 재판관의 순수한 양심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이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밝혔던 대로 기간을 못 박아놓고 그 기간 속에서 빠른 재판으로서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헌법을 유린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세력가의 보이지 않는 밀착과 보이지 않는 거기에 대한 어떤 카르텔을 형성시키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JBC가 방송에서 항상 외쳤던 부분들이 뭐냐면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절차, 순서, 공정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와 그 과정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쪽 태극기를 든 세력들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판결문에 불과합니다. 판결문은 판결에 대한 법의 가치를 따라줘야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반쪽짜리 판결문을 가지고 복종을 해라. 그게 관련돼가 따라야 한다. 좋습니다. 뭐 따라야죠. 만약에 그것이 악법도 법인은 하나의 굴레에서 이야기한다면 따라야 되는데 이 자체는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세력의 진실의 세력들을 무너뜨린 하나의 법치의 헌법의 유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눈을 감고 있으려고 하니까 소복장이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빌미를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순간 흥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폭력 행진을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목숨을 던지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빌미가 제공되고 또 다른 저들의 마귀가 태극기 세력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진정한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헌재 판결 이후 이제 모든 물결은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이 탄핵 정국은 그냥 속으로 떨어집니다. 탄핵 정국이 속으로 떨어지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아무리 탄핵 반대 무효를 외친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묵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 그것은 어떤 태극기를 든 세력들의 어떤 전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의 전략은 여기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은 문재인 안희정의 더불어민주당의 한 파트와 그리고 김종인 그리고 바른정당의 김무성이 유승민이 남경필이 등 바른정당과 그리고 김종인을 따라온 김종인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종인을 탈당을 같이 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반문 세력들 이 합쳐가지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빅텐트를 설치 않을까라는 예측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들은 범보수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밥그릇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적인 좌파는 아니지만 범보수 쪽에서 보수 쪽에서 약간 좌파로 이루어진 좌파적 보수 성향의 진보적 보수와 그리고 우파 중에서도 약간 좌파 중에서도 우파 쪽으로 기울어진 하나의 그 좌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범보수, 범세력들을 일껴내가지고 일명의 빅텐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아마 대선 후보를 낼 것입니다. 저는 그래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이쪽 태극기 집회, 태극기 우파 쪽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느냐? 저는 첫째, 우파의 단결이 중요하다 봅니다. 우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모든 것들은 우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극기 집회에 나타났던 하나의 결집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경우에는 우파의 승리도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현재 우파가 당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파의 결집 세력과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파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10% 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우파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사람이 지금 경남도지사 홍준표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합이 됐을 경우 그런 사람들과 시너지를 발휘하고 그리고 흩어진 보수들을 모았을 때 그리고 그 흩어진 보수 중에서 이번에 탄핵소추 관련돼가지고 탄핵소추권 관련돼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해야 된다고 말했던 5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태극기 세력들과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어떤 핵심 그 세력들과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그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쪽에서 진정한 보수의 세력들이 뭉쳤을 경우에 저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향후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그쪽과 그리고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과 그리고 이쪽 진정한 보수의 세력 3파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3파의 대결에서 빅텐트 쪽과 보수의 쪽과에 대해서 표삼이 되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진정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논란인데 어쨌든 간에 향후에 대선의 구도에서 이쪽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액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액션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더 이상 가짜들에게 이 전국을 뺏길 수 없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패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는 결국은 좌파 정권에 대한민국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가정, 어떤 부분들로 더해서 존엄성과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부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번 탄핵 정국과 특검 정국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보수들끼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뭉치고, 다시 말하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이분법적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미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울고불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존엄과 그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죽지 않지 않습니까? 태극기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가치는 그 태극기와 비슷하게 더 존엄한 가치로서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구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의 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눈물을 보이더라도 내일은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다 더 가감하게 우리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JBC가 방송은 대한민국에 관련돼 가지고 탈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할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부를 던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과 협력을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가생이 목이 상당히 많이 부어가지고 제 방송은 여기에서 이제 끝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송가 선생이 다시 이 스튜디오를 방문하면 그때 다시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이 진행이 안 되면 저는 혼자 시부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JBC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